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미국 시장이 올라도 우리 시장은 제자리 걸음 그 속에서 지난주에 그래도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를 통해서 조금 반등하고 있지만 떨어진 거에 비하면 상당히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날씨 그죠?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날씨도 다소 이상한 거 좀 느끼죠? 자, 이상한 날씨가 비단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밥상 물가를 보게 되면 상당히 높게 밥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만큼 높은 가격인데 중국에서 배추를 올해 1월에서 10월 부분까지 1951% 늘어나는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무도 마찬가지고 가공식품도 마찬가지고 그죠? 엄청나게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자, 이상기후로 밥상 물가가 치솟는데 그런데 중국산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품 안정성과 신뢰도 문제는 여전히 숙제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게 중국 그 농수산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중국 역시 지금 240일째 여름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240일 동안 여름이 그만큼 기후변화가 이상하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기상이변이 이렇게 심하게 되면 중국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 이 농수산품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비단 이 예를 들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기후변화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G20 정상회의가 진행됐죠. G20 기후 무역기조 이 부분에서 미국 트럼프 눈치 보느라 그죠? 이 기후 대응과 관련된 재원 확보 마련에 실패했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지원 반대 밝힌 트럼프 눈치를 많이 살피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기후 위기는 사기라고 주장을 하면서 트럼프 일기 때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했었고 또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탈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를 완화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앞으로 셰일가스라든지 에너지 부분에 이 생산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ESG 투자를 또 영구적으로 막겠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ESG 투자라고 하면 친환경 관련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 ETF부터 시작을 해서 유럽의 ETF들이 계속 청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청산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 친환경 관련주들을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도 지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트럼프 관련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재무장관이 누가 될 것인지, 누가 더 관세맨이냐라고 하는 부담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스콧 베센트와 그리고 또 러트닉, 이 후보 억만장자죠. 이 러트닉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관세 부분에 있어서 강경파입니다. 그런데 이 재무장관으로 거론되던 이 러트닉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상무부 장관으로 바뀌었죠. 그죠? 유력한 이 재무부 장관 부분에 있어서는 주말쯤 이번 주에 발표된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되지만 그래도 이 러트닉이 재무부 장관이 되지 않은 부분은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부분은 참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하나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의
이 집권하면서의 목적이 관세 부과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물가 인하가 목표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트럼프에 져서 거래 기술의 책을 읽어보셨으면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협상을 할 때 뻥카드 치죠.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포카를 칠 때도 그죠? 엑스패를 들고도 뻥카를 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거래의 기술이고. 자, 트럼프 일기를 보게 되면 트럼프 일기에 여러 가지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로, 그죠? 이 멕시코에 3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에 45%를 관세 인상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7%에서 25% 정도의 관세 부과를 했을 정도로 실지 공약하고 실행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타협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기 공약과 관련된 이 내용은 참 많이 말씀드렸지만 보편적 관세 10%에서 20% 그리고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타협점을 찾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현실적인 트럼프 2.0도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전면적인 무역 보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미국 경제 성장률도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CPI 물가도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보편적 관세가 쉽게 진행되기가 어렵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민자 정책 아까도 보셨지만 실질적으로 일기에 이민 추방을 했지만 그 추방하는 숫자가 상당히 적었어요. 2기에 들어서서 군을 동원해서라도 전면 이 철퇴를 내려서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민자들을 내보내게 되면 사실 노동공급 시장에 있어서 위축이 가속화가 될 수가 있고 또 서비스 인플레이션 그죠? 노동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다만 이제 CPI 부분에 있어서 주거 비용은 다소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트럼프의 공약대로 시행이 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그 공약을 다 실행했을 만큼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실 그 이전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트럼프가 2018년에 실제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20%대 급락을 했다. 근데 실제 우리나라 시장 부분에 있어서 고점 기준 하락 흐름 부분 저점을 보게 되면 20% 정도 코스피가 하락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왔을 때 주가 펀더멘털 관점에서는 거의 내려온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미국 중심의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걸 우리 이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2018년 그죠? 이게 이 도표가 한국과 중국의 미국 수입 시장 비중입니다. 2018년에 트럼프가 관세를 중국에 그죠? 고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의 이 미국 수출 흐름은 내려오고 그죠? 반면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이 파란색 부분은 올라갔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충격은 받더라도 그 이후에 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 개편, 그죠? 이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트럼프 1기 대중관세 부과가 언제 실시됐냐면 취임 후 18개월 정도 있다가 실시가 됐거든요. 바로 되는 게 아니죠. 정책의 우선순위도 있고 그죠? 거기다가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있고. 자, 대중국 관세 부과 흐름들을 보게 되면, 그죠?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다가도, 그리고 그거에 상응해서 또 관세를 인하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대중국 관세 부과는 무역 적자를 줄이는 과정,
그리고 그런 흐름들에서 미국의 이득을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중국에 피해를 주는 관점보다는 미국의 최대 이익을 얻으려는 관점에서 나름대로 협상과 타협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의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에서 이 트럼프가 60% 관세를 중국에 했을 경우에 미국 제조업계가 직격탄을 맞는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디커플링 시도시 방산업체라든지 미 산업계의 피해가 더 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공급업체가 한 2천여 개 부품들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요 도표는 무슨 표를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사실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은 대중국 수입 의존도를 확대했다. 그러니까 중국을 직접적으로 관세를 부과해서 견제를 하게 되면 아세안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캐나다든지 이런 쪽 라인 부분에서의 이 우회 수출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 대상 품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우회 수출의 공급 경로만 달라지지,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11월 17일 날 바이든 미사일러 본토 타격 허용했고, 그리고 어제 우크라이나가 6발을 공격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푸틴이 핵과 관련된 이 공격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그랬해서 3차 대전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크게 부각시키는데, 저는 푸틴이 독재자가, 공산당 독재자가 이거 규정 있다고 이거 말 잘 듣습니까? 그거 바꿨다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건 아니죠. 푸틴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는 거고, 자신의 안전상의 위험이 닥쳤을 때는 누를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대하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주가가 하염없이 내려오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들 진짜 뭡니까? 주시장이 어려운지 힘든지 그리고 무서운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반대 매매만 계속해서 반대 매매가 급증하고, 반대 매매라는 건 뭡니까? 주가가 떨어져서 그걸 이 신용 비중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 매매, 외상 매매죠. 미수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담. 그러니까 8월 5일 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된 악재로 글로벌 시장이 다 급락할 때, 그때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미수금, 이런 매매는 개인 투자가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뭐죠? 투자가 아니라 투기인 거죠. 운 좋게 한 번 맞았다가 한 번 실패하면 자산이 깡그리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코스피 부진 원인 3가지를 크게 들었었죠.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마찰 리스크, 두 번째는 중국 과잉 생산과 수출 정책 부분에 있어서 저가 수출에 대한 리스크,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의 기술력의 의구심, 이게 도합 코스피 하락을 끌고 내려오면서 레벨 다운시키는 과정인 거잖아요. 사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지금 PBR 기준 0.85배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이 선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나름 반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과 기관들 부분 보게 되면 11월, 12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하면서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유입됐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선물 옵션 만기 날 목요일, 그리고 목요일 이렇게 내려오던 채널 하단 부분에서 시장이 오늘 점심 12시까지인데 그래도 반등을 지금 조금 하고 있습니다. 힘은 그렇게 크지는 없지만 이 상단 부분까지 2530포인트 내외까지는 반등을 한번 시도해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자, 저 반등의 기점은 삼성전자 10조 부양책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10년간 자사주 매입과 소각과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했는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나름대로 그 구간마다
뭐 주가가 오를 때도 있었고 또 16% 급락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이 만병통치약이고 주가 상승의 흐름을 갖고 가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장의 흐름이나 여건 그리고 그 섹터의 업황이 연결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뭐 안 한 거보다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49,900원을 찍고 뭐 58,000원 내외까지 반등했다가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어제 오늘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이야기가 사실은 이 금요일 그죠? 11월 15일 금요일 정규장 마감 이후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줄기차게 매도하던 외국인이 금요일 날 공시도 전에 그죠? 아침부터 매수를 들어왔고 거기에 뭐 약 240만 주 매수, 기관이 100만 주 매수를 하면서 뭐 장중 8%까지 급반등을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갭상승하고 비실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선물옵션 만기 이후 나름 시장이 반등할 수 있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죠? 7월 11일 날 88,000원에서 5만 원을 살짝 깨고 나서 반등할 수 있는 위치이긴 했지만 8%까지 급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가총액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장 마감 이후에 10조 공시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 투자가만 몰랐고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알고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같은 날 공시 내용으로 보게 되면 홍라희 전 미술관장이 담보계약 2건을 유지하고자 삼전 주식 123만 4천 주를 추가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니까 5만 원 이하로 더 내려오게 되면 이 담보에 대한 부담, 그죠? 담보를 더 제공하지 않거나 가격이 더 내려가게 되면 주가가 자동 매도가 될 수 있는 부담도 앓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관련 오너 일가의 대출담보 부담이 요인이었기 때문에 자사주를 매입했거나 또 그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이 정보가 일정 정도 샜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개인 투자가 부분에 있어서는 참 열받는 이야기죠. 그죠? 저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여기에서 곧바로의 상승보다는 5만 원과 6만 3천 원 이 이하 부분에 있어서의 박스권 부분이 좀 더 연장돼야 된다라는 쪽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 반도체 비율을 이야기할 때 반도체는 내년 1, 4분기 말 그죠? 그 정도 부분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튼 하락폭이 깊다고 빠른 상승 흐름 부분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난망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수는 거래소는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쪽을 거래소 쪽을 딱 보면 밸류업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죠. 12월 20일 날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을 한답니다. 현재 100종목 중에서 그대로 놓고 편출은 없고 편입만 더하면서 편입 예상 종목, 그죠?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BNK 금융지주, 은행주들하고 SK텔레콤, KT 거의 다 오늘 시장에서 대형주 중에 가장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로 미리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거죠. 거기다가 2천억 규모 밸류업 펀드가 내일 투자를 개시하고 3천억 원 정도 추가 조성한다. 그죠? 이런 쪽 라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딱 힌트를 얻는 건 뭐예요? 정부 부분이나 나름대로 그죠? 거래소 지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일정 정도 시작됐구나.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환율도 1,400원 이하로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 오늘 1,395원인가 끝났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은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쪽. 사실 이게 아니어도 매년 보게 되면 11월, 12월은 그죠?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 거래소가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12월이 끝나고 나서 1월, 2월로 가게 되면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성이 높은 코스닥 쪽이 강세를 보였죠. 그러니까 12월까지는 거래소 위주의 배팅 플레이가 필요한 거고, 그죠? 12월까지는 나름대로 코스닥 쪽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자제를 하면서 내년 1월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은 실적보다 사실은 미국의 대선
테마 장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 궁극적으로 지난 11월 5일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고 나서 자, 이 자산 시장에 있어서의 승자와 패자가 엇갈렸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금융과 에너지 섹터 그리고 비트코인과 테슬라 이런 쪽이 미국 시장에서의 승자 위치를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고, 반대로 미 국채나 헬스케어 그리고 부동산, 친환경 섹터 그리고 우리나라나 중국 주시장 유가 이게 명확하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준 게 2주간의 특징입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책 기조가 미국 우선주의와 화석연료 선호, 규제 완화, 감세와 재정 적자 확대, 비트코인 선호 이런 부분 때문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트럼프 이 트레이드의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가 될 것이냐? 그죠? 그것이 중요하죠. 그게 우리 시장에 있어서도 이 트럼프가 됨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섹터와 그렇지 않은 섹터,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그 섹터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섹터 부분이 어디까지 어느 정도 기간까지 상승할 거고, 반대로 피해 쪽 라인 부분은 어느 때까지 실적 모멘텀이 없이 별 볼 일 없을 거냐 하는 그 자세한 내용 부분들은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 시장도 아까 피해 섹터와 대안 섹터 부분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 설명 부분이 조금 길어져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산 부분도 그죠? 이미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트럼프가 되게 되면 나토 회원국의 이 국방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 그런 가운데에서 K방산이 이 유럽뿐만이 아니라 페루에 통해서 육해공군 무기 전방이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현대로템이 신고점을 깨고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 해군 쪽 이런 부분들이 다 방산 부분과 연결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조선 사실 아까 처음 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부분에 있어서의 트럼프 수혜라는 건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고,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도 이 미국과 중국의 해군력의 차이, 그런 가운데에서 트럼프가 이 석유, 에너지 이쪽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LNG선의 추가 발주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호재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다가 이거 하나는 잘 도표를 보게 되면 전 세계 시장에서 이 한 선박 엔진 부분의 총 시장 점유율 부분을 우리나라가 50% 정도 차지하는데, 거기에 HD 현대중공업이 공장 가동률이 146% 그리고 하나 엔진이 98%, 이 두 종목 부분들은 추가적 상승 여력이 있겠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MRO 사업과 관련돼서 HD 현대중공업은 엔진도 잘 나가고 있고, MRO 사업 부분 그리고 이 하나오션도 그 마찬가지죠. 자, 전력기기 어젠다 다 여러분들 아실 거고, 자율주행 로봇 우주항공 이쪽도 수혜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테슬라가 자율주행 그리고 우주항공 로봇 이쪽 부분에 수혜를 받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실적을 까놓고 보면 그죠? 수혜 받을 만한 종목 부분이 사실 없어요. 그죠? 우주항공 쪽에 한화 시스템 정도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 1년새 반토막 해상풍력 프로젝트 이 부분도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ESG 투자 부분에 있어서 ETF들이 계속 청산을 하고, 그런 가운데 실제로 고물가 고금리에 의해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중단됩니다. 이런 쪽 부분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아무리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쉽게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 나머지 쪽은 이후 시간이 됐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그죠? 6시부터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피해 섹터와 그리고 수혜 섹터 이 부분들의 시기, 랠리의 기간, 그것 트럼프 트레이드의 유효기간인데 그 유효기간이 언제쯤이고 그 언제쯤 이후에 실적 장세로, 그리고 그 실적 장세 이후에 유동성 장세로 바뀔 수 있는 흐름이 전개될 것인지와 관련돼서 잠시 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시장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공부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